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 역시 15.5% 대폭 줄어들어 2016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 이어지며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금액이 24.1%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제77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당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92,153표를 얻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내정자는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무조건 EU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 자유특구에 부산과 세종 등 모두 7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 자유특구에는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되고 예산과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후 들어서 또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선방하는 기업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중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고점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 훈풍이 좀 불어주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힘없이 바로 무너지고 있고요. 빨간불 보여주던 코스닥도 지금 낙폭을 키워가면서 655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답답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외 변수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게 오늘 동전주들 무더기 상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는 거고요. 거래소 쪽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운송장비 업종들 실적이 그럭저럭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조정이었는데 오늘 기아차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차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철강, 중국 관련 소비주, 정유업종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금은 아쉽네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고점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가질 못합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이슈로 철저하게 움직이고요. 변동성 장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해드렸다시피 동전주들 중에서 무더기 상한가 그리고 급등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던 무역전쟁, 미중 간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대면 협상이 29일쯤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훈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바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해서 오늘 잘 버티고 이번 주만 잘 버텨주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반대쪽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ECB 쪽도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시간 자세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드립니다. 코스피가 2100선을 못 지킵니다. 하루 만에 또 무너져 내려오면서 2095대까지 또 밀려 내려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2100선 장중에 지키면서 빨간불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을 지켜준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쭉 빠져 내려오면서 현재 2193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이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 적고요. 기관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 주는데 기관이 요즘에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을 좀 진드간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인데 연기금이 어젠 사더니 오늘 또 팝니다. 64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만 지금 사주고 있고요. 투신도 325억 원 정도의 비교적 오늘 매도 물량 중에 꽤 많은 포지션을 투신 쪽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던 삼성전자가 일단 47,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48,000원을 지금 도달이 안 되네요.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가 삼성전자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대형주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는 우리 코스피 지수의 바로미터가 돼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 정도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8만 원을 뚫지 못하네요. 현대차만 지금 1.14%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도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사실 정유주는 오늘 올라가는데 화학 종목은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운송장비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포스코 올라가고 LG생건,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그나마 선방합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 가운데 네이버와 삼성물산이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65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665 밑으로 뚫고 내려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0.5, 0.6% 하락 정도에서 지금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오 전까지 한 11시경까지도 괜찮았습니다. 67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은 좀 뚫고 올라가려나 어제 갭을 메우려나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네요. 지금 663대까지 장중에 무너졌다가 665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양매도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크지 않지만 6억 원 매도 잡고요. 기관도 279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금융투자에서 삽니다. 하지만 투신 팔고 보험 쪽에서 팝니다. 개인 308억 원 일단은 하락 장세에서 개인은 또 담기 시작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혼조세입니다. 그냥 딱 보입니다. 혼조세인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CJENM도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큰 폭의 우상향은 나오지 않고 헬릭스미스 며칠 상승하더니 오늘은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은 또 움직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 지금 1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KMW가 그나마 오늘 체면 치료합니다. 5G 관련 종목들 이틀 정도 조정 뒤에 오늘 또 가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6만 6천 원대로 밀려 내려왔고요. SK머티리얼즈, 휴젤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FA부터 제넥신까지는 모두 올라가는데 상승폭 보시다시피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원 70전 내려가면서 1177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실적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MLCC 너마저라는 이야기로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가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일시간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94,600원대 거래가 되는데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93,600원입니다. 지금 오히려 93,600원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실적이 나쁠 것을 예측을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는 지금 96,500원대부터 분봉상으로 보니까 94,4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네요. 장 초반에 93,000원대 찍고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던 삼성전기, 이 MLCC 관련 종목들도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경제 보복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기도 일본의 여파가 크진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행주들이 지금 굉장히 또 관광 관련돼서도 보이콧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여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행주 관련된 쪽도 아무래도 이번에 일본과의 경제 제재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들은 일단 여행 관련된 쪽의 시각들은 벌써부터 좋지 않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비 심리가 부진하고 게다가 워낙 약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해외여행 자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갖지 못했다는 관점이고요. 이 출국자 수도 9년 연속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여파가 같이 이어지는 마당에 조금 더 충격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여행이 감소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체 지역으로 부각되는 게 동남아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또 국내 여행도 상대적인 증가가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일본 해외여행이 얼마나 줄었고 다른 대체 쪽으로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마 본격적으로는
9월 초에 발표하는 8월 항공 통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심정적인 부분들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일본 취항과 관련돼서 매출이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일본 노선이 매출의 한 30%를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타격을 갖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여행객이 증가한다. 그러면 또 빨리 취항 노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이 들어갈 때 비용이 더 발생된다라는 쪽도 일단 아직까지는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행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기존부터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감은 높았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을 이제 안 간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 쪽으로 갔었을 때에 대한 여행사들의 실적의 부진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내 여행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국내 여행은 오히려 패키지에 대한 어떤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여행주도 어떤 시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말씀드렸던 국내 여행 관련된 대체 부분들은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초부터 국내 숙소의 예약 건수가 40%가 증가가 됐다고 하고 있고 이 고급 호텔이나 펜션 같은 경우가 70% 이상 늘었다라고 통계가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분위기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호캉스라고 그러죠. 호텔에서 여유롭게 바캉스를 즐긴다라는 쪽이 작년부터 대세가 됐는데 이런 쪽이 조금 더 활성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서부 T&D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요. 용산의 드래곤시티라고 하는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단기적인 성수기와 함께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입니다. 네, 서분 T&D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시기적인 호캉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 쪽으로 지금 관심 돌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많이 들렸는데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직구 증가세 속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거의 박스권을 움직인다.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다우지수는 17% 올랐고요. S&P 500 지수 20%, 나스닥은 23% 올랐는데 코스닥, 코스피 다 5%, 6%씩 하락돼 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대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처럼 해외 직접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3% 나왔고 한국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 같으면은 어떤 나라 투자할래? 라고 했을 때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어떤 환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 쪽에서 미국의 또 금리나 기대감들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예탁 결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해외 직접 투자가 대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미국 주식 예탁 결제액이 그중에서 80%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 쪽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코스닥의 부진도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아마존을 가장 많이 거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 규모로 봤을 땐 국내 해외 주식 투자 쪽에서 미국 쪽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밖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 같은 종목도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미국 주식 투자 중에서 월 배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 리츠 쪽이죠. 이쪽도 꾸준히 관심이 늘어가면서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쪽도 봤을 때 일단 시장에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간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시장이 그러면 과연 싼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 답은 못 내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12개월 기준으로 PER을 살펴보게 되면 17배입니다. 한국이 11배, 12배 정도 수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평가에 대한 부담들도 일단 뚜렷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대 비용도 좀 국내 주식과는 다르다는 점 염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수수료가 한국 주식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거래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직구 시 유의해야 될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을 좀 제외를 하고 미국 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빼는 이유는 대표님 뭐 알아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미국 쪽이 워낙에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뭐 기업 실적도 뭐 나쁠 것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 그러는데 계속해서 재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 상승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미국도 보고 이제 유로존도 보고 오늘 또 우리나라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먼저 보면은 미국이 1분기하고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정도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으면은 기업 실적의 그 주가 반응이 좀 그렇고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 이슈가 그렇게 부정적 영향이 1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하지가 않고 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분기에도 그랬는데 2분기에 1분기 나타났던 것보다 조금 더 그 정도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에 매물이 나와도 하루 정도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는데 초반에 펩시로 시작을 했죠. 좋게 나오는 실적이요. 그리고 MS가 지난주에 이어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나 비자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로키드 마틴까지 그리고 임상시험에 노이즈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바이오젠 같은 기업마저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의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도 대부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셀더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판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정폭 조정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것이 뭐 좋은 예를 들어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단기에 마무리되고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지난주 초에 고점 기록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뭐 약간 조정 기간, 박스권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한국 기업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한다.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 좀 불안한 흐름 보였는데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뉴스의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출회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실적이 괜찮은 그런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또 하나 달라진 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금주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FMC 회의하고 일정이 맞물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렴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점은 뭐 시장 참여자도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정도는 변곡점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뭐 금리 쪽 약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금리 인하를 뭐 50bp 하느냐, 뭐 25bp 일단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인 것 같고요. ECB도 지금 제로금리긴 한데 여기서 마이너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통화정책 완화가 추가되는 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좀 더 인하하는 거 마이너스지만 좀 더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독일 증시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 1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안 좋은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락폭이 뭐 한 7%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재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연중 고가 흐름에서 미국처럼 단기 조정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금융정책회의 이후에 흐름이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독일이 도대체 우리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미국 지나서 유럽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미국만 좋은 흐름이 점차 확산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에서 예상되는 그 통화정책이 완화되면서 마이너스 금리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가,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면 독일 금리 추이를 살펴봤을 때 그러한 예상이 가능하게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 쪽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0.3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월 첫 번째 주에 저점을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저점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22회의에 그러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독일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미국 쪽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연관이 좀 되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댈러스 연은 총재 코멘트 쪽에서 채권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목하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번 말씀하신 게 가장 와닿았다는 것 와닿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금리 정책을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채 금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나타날 것인가를 좀 가늠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독일 금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7월 4일 저점에서 상당폭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금리 위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붉은색의 미국채 10년물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쪽에 FOMC 미팅이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그 이전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저 빨간색 그래프 좀 반등한 것이 주르륵 또 흘러내린다면 마치 그 아래에 있는 푸른색 선이 우리 한국의 3년물 국고채 금리 흐름인데요. 저게 금통이 바로 직전에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만약에 붉은색 선이 주르륵 흘러내린다면 그리고 독일의 국채 금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한 번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25bp라고 보시는 게 저 국채 금리 흐름이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에서 박스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검은 지금 박스권 푸른색 박스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저 때가 2016년에 한국이 3년물 국채 금리 최저를 기록했었던 때죠. 지금 거기에 거의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수평으로 쭉 이어가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저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금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도 또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주에 당면한 그런 다음 주에 바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쪽은
25bp 인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는 50bp보다는 25bp 가능성이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독일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이 호실적이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독일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증시를 봐야 되는데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발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가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약발이 안 먹히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가 금리가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채권 금리가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금리 하나도 금리도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2016년에 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두 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곧바로 반전 포인트가 되지 못할 거라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투자 이게 동반 침체를 보이면서 지금 금리 인하 요인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을 빠르게 돌려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요인이 글로벌 환경 요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반전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 그렇다 치고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반응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금리 인하를 딱 했었던 그 초반에는 그래서 증권 건설, 뭐 운수 창고, 그다음에 종이 의복, 뭐 이런 내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하루 이틀 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IT 위주로 대형주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주는 그 영향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이 대출 금리하고 연관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금리 하향 추이에 따라서 소비금융 쪽에서는 선제적으로 할인 경쟁 체제가 이미 7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금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카드사에서 이쪽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해가지고 3% 초반대까지 금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살 걸 두 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이 감소되면서 다른 쪽으로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점, 이 점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살 때, 뭐 5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살 때 예전에 6%에서 8%대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같이 3%대 그리고 금리 인하 좀 한 번만 더 해도 3% 안팎으로 금리가 적용이 되면 금융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돌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돌아서 해결이 되는 문제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외부 요인이나 급박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그러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이 중기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점 우리가 인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 업종 개선 흐름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추가 정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추가 경정이 나타나든 추가 금리 인하가 나타나든 그런 것들이 부과되어야지만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 힘을 찾을 수가 있고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뭐 바닥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게 그러면 이제 금리 낮으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해볼까라고 증권업종 올라올 수 있고요. 내수업종들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뭐 생각을 가져도 이제 괜찮은 시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중기적으로 강세를 일주일 동안의 강세를 보인 업종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IT하고 말씀하신 증권주입니다. IT가 2.8% 올랐고 증권이 1.7% 올라서 많이 오른 업종 중에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IT 업종 전체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반전 흐름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업황 회복 요인이 이제 수요 회복 가능성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전까지는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듯이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지나면서 업황이 회복되는 가능성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텔의 그 서버 CPU 업그레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소식은 애플이 수요가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텔 칩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인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한두 분기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을 그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면은 최근의 반등이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IT 업종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되고 증시 활성화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배당주하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만큼 채권 평가액이 툭 올라갈 겁니다. 증권 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 투자하기가 일반 투자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 업종에서 받는 그 채권 평가액에 투자한다. 이 개념으로 증권주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하고 IT주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텐데 타이밍상으로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락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 타이밍을 고를 때는 조정 시 매수를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변곡점이다. 다음 주에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자세보다는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밍은 왔다라는 대전제를 넓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